지난 19일에 전주에 있는 한 여인숙에서 이제 화재 있었던 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화재 현장 처참했는데 그런데요, 이게 계속해서 뭔가 얘기를 낳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9일 전주의 한 여인숙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김모 씨를 비롯한 3명이 숨지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네. 이 숨진 투숙객들 평소에 폐지와 고철을 주어서 주변 고물상에 팔면서 생계를 이어나갔는데 네. 매달 12만 원을 내고 2평 남짓되는 이 여인숙 방에서 숙식을 해결해 왔다고 합니다. 이 여인숙은 지은 지 48년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여인숙인데 저 화재를 앞서 보셨죠? 영상. 그 위에서 내려다본 영상 보면 저 여인숙이 다 허물어져 내리고 아예 그 화재 현장에 쑥대밭이 됐습니다. 정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데간도 없을 정도로 보세요. 저렇게 깡글이 무너져 내렸고요. 보세요. 다 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요. 단순 화재인 줄만 애초에는 이게 단순 화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CCTV를 돌려보면서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그 화면 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때 자전거를 탄 남성에 주목해 보세요. 갑자기 멈춥니다. 저 골목으로 들어가잖아요. 앞서 저 골목이 기자가 갔던 현장에 갔던 그 골목에 좁은 골목인데 그러다가 다시 나와서 저 여인숙 쪽을 바라보는 모습까지 포착이 됐고 사람이 뛰어가죠. 저때가 이미 여인숙에는 화재가 났어요. 불길이 치솟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요. 다른 사람 다 놀라 뛰어가고 신고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은 유유히 저 자전거를 몰고 유유히 현장에서 빠져나가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최단비 변호사님 뭔가 의심스럽잖아요, 이 사람. 네, 맞습니다. 경찰은 이 62세의 김모 씨를 방화 용의자로 지목을 하고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네. 이 사람을 왜 방화 용의자로 지목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앞서 보신 저 여인숙 옆에 골목이 9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저 남성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잖아요. 네. 원래대로 하면 자전거를 타고 저 90m의 골목길을 지나가려면 1분이면 다 지나가는 거리예요. 근데 저 남성이 CCTV 사이로 사라지고 났을 때가 1분이 아니라 한참이 지난, 즉 5분이 지난 정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골목길에서 5분이나 머무를 이유가 무엇이 있었는가. 네.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불이 이제 방화가 나고 나서 불이 꺼졌는데 경찰의 현장 조사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아하. 왜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으면 굳이 불이 꺼진 뒤에도 현장 조사를 지켜봤는지. 세 번째로는 이 남성이 과거에도 방화 범죄의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이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고 네. 네 번째로는 이 남성이 신발과 자전거에 화재로 인한 그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었으면 방화 현장에서의 화재의 그름이 있었을 이유가 없다는 점. 그러네요, 진짜. 마지막으로 저 당시에 타고 있었던 저 화재 당시에 타고 있었던 자전거를 보통은 자신의 주거지에 세워놓는 게 정상인데 주거지가 아닌 다른 곳에 숨겨놨다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저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을 하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러네요. 경찰도 그런 점을 의심했을 거예요. 경찰 얘기와 인근 주민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재 발생 직전에 그곳을 동행원자가 한 명 있어가지고 그 주변 영상 자료, 단문서 결과 같은 방화에 혐의점을 두고 우선 신고를 하고 나서 불을 보고 있는데 이제 뭐 자전거를 타신 분이 용의자라고 하시는데 그쪽에서 이렇게 배회하시면서 서 있는데 그쪽에서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무섭고 이게 저희 집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CCTV 상의 모습도 그렇고 주변의 정황 증거도 모두 범인이 이 사람이에요 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 모든 걸 털어놨습니까?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아닙니다. 완강히 지금 혐의를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어허. 아니 범죄 현장에 있었던 것만으로 내가 나를 범인으로 모는 것은 마땅치 않다. 나 변호사 선임해서 법원에서 다투겠다.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요. 호송차에서 딱 내릴 때 마스크를 딱 벗습니다. 지금 저 장면, 네. 그래서 취재진에게 나 억울하다. 난 어허. 범죄 현장에 있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는데요. 실제로 그럼 왜 갔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아는 여인을 만나러 거기에 갔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 화재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폐지를 주워서 어렵사리 생활하시던 어르신들 세 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는데 지금 저런 말을 한다고요? 당시에 그 호송되는 모습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화임이 인정하십니까? 저는 지금 무죄를 주장하고요. 이번 변호사 선임에서 한번 재판에서 싸우겠습니다. 저는 옛날 그 10년 전에 그 거북장, 전주 거북장 그 방화 사건 때 있었고, 또 그날 사고 났을 적에 그날 제가 또 차량을 타 가다가 그 사고장에서 1시간 반 동안 있었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억울히 기록됐습니다. 이번 하여튼 변호사 선임에서 재판에서 무죄를 꼭 받겠습니다. 사고 현장에 1시간 30분 동안 있었던 것 때문에 억울하게 체포돼서 구속이 됐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변호사까지 그리고 재판에 가서 자신의 떳떳함을 밝히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쎄, 저 장면만 보면 네. 많은 시민들이 좀 억울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아까 최담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뭐 자전거를 숨겨놨다가 나중에 타고 간다거나 현장에서 이제 나왔을 때 네.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방화 전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더군다나 이 사람이 정신병력이 있어가지고 네. 아마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을 투입한 것 같은데 지금 마이크를 들이대자 억울한 부분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여성을 만나러 자기가 갔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여성을 만나러 간 경위가 입증이 돼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여성이 누군지 신원도 파악이 되고 그래야지 본인이 이제 알리바이가 사실은 성립하는 건데 사실 지금 이 만나러 갔던 여성이 하나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제 이 사람이 횡설수설을 하다 보니까 프로파일러들은 앞으로 투입이 돼가지고 이제 진술의 신빙성이나 이 이제 정신병력이 이 범행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걸 이제 추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네. 지금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하. 네. 그렇다면 완강하게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이 남성에 대해서 뭔가 죄를 확실하게 입증할 만한 증거는 없을까요? 관련해서 전문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갔을 때 완전히 저 주택이 전소돼가지고 실종자 찾으려고 본체를 싹 저희가 굴삭기로 뒤집었잖아요. 본체를. 그리고서 냈기 때문에 저희가 뚜렷한 원인을 지금 찾을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도 지금 고민되거든요. 인화물질도 옆에 보일러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하면서 기름이 새가지고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딱 긁어내버리니까 그 화재 차들 못 얻었더라고요. 지금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용의자가 완강하게 버티는 이유가 조금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소방 관계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주변에 CCTV상으로 그 화재 현장에 머문 것만 나오지 박성배 변호사님 쉽게 말하면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불을 지른 장면 CCTV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화재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화재의 원인을 밝히는 것 자체가 어렵지는 않은데 아하. 방화라면 누가 불을 질렀는지를 밝히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은 네. 간접 증거를 통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죠. 네. 일단은 이 피의자 구속은 해뒀지만 이 상태로 그대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경찰과 검찰이 추가적인 수사를 계속해 나가야 하는데 그 이유가 기소를 하게 되면 공소사실이란 것을 특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법원이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 일시, 장소, 구체적인 방법, 경위, 동기를 특정해줘야 돼요. 그건 수사기관의 의무입니다. 네. 이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범행 전후의 행동들, 예를 들면 범행 도구를 마련하고 처분하진 않았는가, 네. 그리고 평소 이 사람의 행동, 그리고 그곳에 굳이 가게 된 이유나 오래 머무른 이유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혹시나 무죄가 선고되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추정컨대는 여러 간접 증거상 적절한 해명을 피의자가 하지 못하면 현재로서도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지만 아직은 불충분한 단계이기 때문에 네. 결론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까지도 경찰과 검찰은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내는 데 주력할 것 같은데 앞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님 나와 계시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경찰청, 전라북도 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프로파일러가 이번 사건에 투입된대요. 그러면 프로파일러는 이 용의자를 상대로 뭘 물어볼 수 있을까요? 대체적으로 형사들하고는 좀 차별화될 겁니다. 아마 진술에 대해서 중간중간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일관적으로 그 사람의 진술을 다 들을 거예요. 그래서 정서 상태의 어떤 변화라든지 또 범행 동기에 있어서 실제로 피해자에 대한 반응에 정서 상태에 따라서 동기라는 걸 유추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방화범이라고 한다면 어떤 유형에 해당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확인을 할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사람의 진술 특성이라든지 다음에 형사들이 어떻게 수사를 신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마 파악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오싹한 건 이수정 교수님. 네. 이 사람이 범죄 전력이 방화 범죄 전력이 있다는 거예요. 네. 전과 중에서도. 그런데 물론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더 찾으려고 노력해야겠습니다만 혹시 방화도 재범률이 높은 범죄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방화가 다 똑같은 게 아니고요. 네. 이제 보통 방화는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기 위해 가지고 불을 지른다거나 아하. 현장에 그런 방화가 많은데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방화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병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런 종류의 이제 어떤 특이한 프로파일을 가진 사람들은 네. 사실은 이제 일반 범죄자보다 재범률이 현저히 높습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범죄 욕망이 존재하는 거예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비정상적인 동기에 기인한 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계속할 수밖에 없는 아하. 거죠. 그건 멈추기가 어려워서. 혹시 최단비 변호사님 이 사람한테 무죄 추정 원칙을 적용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법의 대원칙이기 때문에 검사가 유죄를 입증을 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의 변호사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뭐 예를 들자면 그 정황 증거가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변명할 것이 많아서 네.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아하. 어쨌든 이 사건 과연 어떻게 증거를 찾아낼지 뉴스파이터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